저는 72, 평생 회사를 키우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재벌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저는 그 말이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이 많다는 말보다 차갑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았으니까요. 며칠 전 직원들과 워크숍을 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달 생일인 직원들을 위해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촛불이 켜지고 생일 노래가 시작되자 43 최 과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29에 남편과 함께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3명이 전부였습니다. 낡은 재봉틀 2대, 빚내서 얻은 작은 사무실, 그리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던 작업장. 그게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다녔고 저는 공장 안에서 직원들과 함께 원단을 자르고 박스를 포장하고 납품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루에 3시간만 자도 몸이 움직였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회사를 살려야 했고 직원들 월급을 밀리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을 버티다 보니 회사는 커졌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은 의류 납품 회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생활용품과 유통까지 하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도 회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저는 일을 놓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회사 생각, 밤에 누우면 매출 생각, 식사를 하면서도 납품 일정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웃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 시간에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이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보고서가 허술하면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회사 돈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해오세요. 직원들은 제 앞에서 늘 긴장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회사는 놀러 오는 곳이 아니니까. 월급은 책임이고 일은 약속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을 챙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상여금도 빠뜨리지 않았고 병원비가 급한 직원에게는 조용히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직원 자녀가 대학에 붙으면 장학금도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고생했네. 그 말 한마디를 참 못했습니다. 대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들은 감사하다고 했지만 제 앞에서는 편히 웃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은 대표는 아닐지 모른다는 걸요. 그런 제가 올해 처음으로 전 직원 워크숍을 결정했습니다. 사실 제 뜻은 아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몇 달 전부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워크숍 한번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처음엔 싫다고 했습니다. 일도 바쁜데 무슨 워크숍입니까? 그러자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뿐 아니라 오래 다닌 직원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같이 밥 먹고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동안 직원들에게 쉬는 시간을 제대로 준 적이 있었나? 휴가를 쓰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마음 편히 쉬게 했던가?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워크숍을 허락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리조트였습니다. 대단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후에 간단한 교육을 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밥을 먹는 일정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생각보다 들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오래된 직원들은 오랜만에 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생각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은요. 저녁 식사는 리조트 안 연회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둥근 테이블마다 직원들이 앉았고 고기 굽는 냄새와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임원들 몇 명과 부서장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회장님, 고기 더 드릴까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영업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처음 봅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묻자 테이블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조금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마 제가 웃는 얼굴을 처음 보는 직원도 있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워크숍에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3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류팀 막내 직원, 회계팀 대리, 그리고 생산관리부의 최 과장. 최 과장은 올해 43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12년 된 직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일처리가 깔끔하고 지각 한 번 하지 않는 사람. 제가 아는 최 과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단정한 셔츠를 입고 다녔고 보고할 때도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어서 저는 그를 믿을 만한 직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최 과장은 얌전히 앞으로 나가 서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작은 초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불이 하나둘 붙었습니다. 연회장 조명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최 과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촛불 때문인가 했습니다. 그는 케이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손을 바지 옆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회계팀 대리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최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연회장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생일 노래는 어정쩡하게 끝났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친구 왜 저럽니까? 인사팀장은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생산관리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해보세요. 팀장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생일 케이크를 잘 못 보십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케이크를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팀장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정이 있습니다. 가족 일입니다. 저는 잠시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촛불은 아직 타고 있었습니다. 하얀 케이크 위로 촛농이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는 냅킨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마 밖에 있을 겁니다. 저는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리조트 마당 한쪽 가로등 아래에 최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어두운 산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최 과장. 그가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몸이 안 좋습니까? 그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 망쳐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43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최 과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나온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과장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 한 직원의 가슴 속에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최 과장의 딸이 7살이던 해, 아이가 처음으로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고 가족끼리 생일을 보내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최 과장은 그날 아침 딸과 약속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와야 돼. 그럼 아빠가 케이크 사갈게. 진짜? 진짜. 초도 네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 사갈게. 딸은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말하고 할머니에게도 전화하고 유치원 친구에게도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오늘 일찍 온대. 그날 회사에는 납품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서 갑자기 수량 변경을 요구했고 물류 일정이 꼬였습니다. 담당자는 최 과장이었습니다. 팀장은 그때 상황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날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대형 거래처 납품 지연될 뻔한 날이었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그날 임원회의에서 화를 냈습니다. 납기 못 맞추면 계약 끊긴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지시가 아래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최 과장은 퇴근하지 못했을 겁니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최 과장님이 그날 몇 번이나 시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먼저 가라고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과장은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섰다고 합니다. 문 닫기 직전인 빵집에 뛰어들어가 케이크를 샀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는 이미 다 팔리고 없어서 남아있던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를 골랐다고 했습니다. 초도 겨우 샀습니다. 분홍색 초는 없었고 흰 초 몇 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케이크 상자를 안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택시 안에서도 계속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불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케이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급히 동네 슈퍼에서 사온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그 케이크 위에는 초가 꽂혀 있었고 초는 거의 다 녹아내린 상태였습니다. 딸은 식탁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색연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아직 받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아이의 글씨.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 다 녹았어. 팀장이 그 문장을 말하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과장은 그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딸을 깨우지도 못하고 케이크 상자만 들고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오늘 하루만은 아이가 많이 기다렸어.
그 말에 최 과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괜찮은 척했다고 합니다. 아빠, 어제 회사 바빴지? 미안해. 괜찮아. 나 이제 8살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7살 아이가 서운함을 삼키며 어른처럼 말하는 게 최 과장에게는 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딸 생일이 올 때마다 최 과장은 가장 먼저 일정을 비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생일 케이크가 나오면 숨이 막혔고 촛불이 녹는 걸 보면 그 쪽지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최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 제가 부르자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이 생일이라고. 최 과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저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도 말할 분위기가 없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휴가 제도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정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도보다 무서운 게 눈치라는 걸 그날 처음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 쉬세요. 그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괜히 괜찮지 않은 얼굴입니다. 최 과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최 과장 숙소로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아무도 가볍게 말하지 않게 하세요. 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잘려 있었고 직원들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가에 서서 한참 그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남은 촛농 자국이 이상하게 오래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리조트 방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에는 산 그림자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었고 직원들이 묵는 방에서는 간간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오래전 제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딸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중년입니다. 아들은 외국에 살고 딸은 남편과 따로 삽니다. 자식들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명절에 오고 생일에 전화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늘 조금 멀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자식들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이 비웠던 건 아닐까? 아이들이 기다리던 자리에 내가 너무 자주 없었던 건 아닐까? 제 딸이 초등학생이던 어느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학예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딸은 며칠 전부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무대에서 노래해. 꼭 와야 해.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래처 미팅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공연이 끝난 뒤였습니다. 딸은 교실 앞 복도에서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꽃다발을 보고 웃었습니다. 엄마 왔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한 걸까요? 아니면 포기한 걸까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야구부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결승전 날 가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였고 은행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졌어. 저는 위로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이기면 되지. 그런데 아들은 다음 경기에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씩씩하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아이들도 최 과장의 딸처럼 마음속에 작은 쪽지를 써놓았을지 모릅니다. 엄마 기다리다가 하루가 다 지나갔어.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크숍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서 짧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평소라면 매출 목표나 책임감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사는 중요합니다. 저도 그 생각 하나로 평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가족보다 먼저라는 뜻은 아니어야 합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몇 가지를 바꾸겠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바꾸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박수가 저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인사팀, 총무팀, 각 부서장 회의 잡으세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안건은 무엇으로 올릴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들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직원 가족 관련 근무제도 개선. 비서실장이 잠시 조용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 과장의 딸이 쓴 그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 다 녹았어. 그 초는 단지 케이크 위의 초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이 녹은 시간이었습니다. 한번 녹아버리면 다시 세울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임원들과 부서장들, 인사팀 직원들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맨 앞에 앉아 자료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숫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직원들 자녀 생일, 부모님 기일, 배우자 수술일 같은 중요한 가족 일정이 있을 때 실제로 퇴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도 말고 현실을 묻는 겁니다. 그때 한 젊은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차나 반차는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있는 분위기는 다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년간 미사용 연차 자료 가져왔습니까? 인사팀장이 자료를 넘겼습니다. 부서별로 미사용 연차가 많았습니다. 특히 생산관리, 물류, 영업 쪽이 심했습니다.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업무 특성상 갑작스럽게 빠지면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빠져서 무너지는 구조라면 그건 직원 탓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 탓입니다. 임원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리 생각해둔 내용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녀 생일 당일에는 정시 퇴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반드시 정시 퇴근. 중고등학생 자녀도 신청하면 부서장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세요. 인사팀장이 급히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병원 동행, 배우자 건강검진, 가족기념일도 월 1회까지는 사유를 묻지 않는 가족시간 반차로 처리하세요. 총무팀장이 물었습니다. 증빙 서류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가족 생일에 집에 간다는데 회사가 초대장이라도 받아야 합니까? 몇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겠지요. 그런데 몇 명의 악용을 막겠다고 대부분의 사람을 의심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부서별 백업 시스템을 만드세요. 한 사람이 없으면 일이 멈추는 방식은 바꿉니다. 그게 관리자의 일입니다. 그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난감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적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월별 가족 일정표를 미리 공유하면 조율이 가능합니다. 업무 대체자를 지정하면 갑작스러운 공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팀장 평가에 연차 사용률과 정시 퇴근 관리도 넣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팀장 평가 항목에 넣으세요. 직원이 눈치 보지 않고 쉬게 만드는 것도 리더의 능력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내 공지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 인사팀에서 가져온 문화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자녀 생일 관련 정시 퇴근 권장제도 시행. 저는 펜을 들고 고쳤습니다. 자녀 생일날은 정시 퇴근하십시오. 상사 눈치 보지 말고 가족에게 가십시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표현이 조금 강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날 오후 전 직원에게 공지가 나갔습니다. 사내 메신저가 조용히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야? 팀장이 뭐라고 안 하나?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대. 저는 집무실에서 그 반응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최 과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공지를 봤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날 퇴근 무렵 생산관리팀장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최 과장님이 감사하다고 전해달랍니다. 직접 오지 않고요? 팀장이 조금 웃었습니다. 부끄러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전하지 마세요. 팀장이 당황했습니다. 네. 말로 감사받으려고 만든 규칙 아닙니다. 그냥 잘 쓰게 하세요.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음이 가고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웬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딸이 놀란 듯 했습니다. 왜? 밥이나 먹자. 네가 좋아하던 갈비찜 해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래. 내가. 딸이 웃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 규칙 하나를 바꾼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오늘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새 규칙이 시행된 지 처음 한 달은 어색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눈치를 봤습니다. 자녀 생일이라고 정시 퇴근 신청을 해놓고도 퇴근 시간이 되면 컴퓨터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팀장들도 처음엔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보내도 됩니까? 오늘 납품 마감인데요. 그때마다 인사팀은 제 지시를 반복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보내세요. 저는 일부러 퇴근 시간 무렵 사무실을 돌았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나타나면 직원들이 더 긴장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 직원이 가방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퇴근 안 합니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오늘 아이 생일이라서요. 그런데 자료 하나만 마무리하고. 자료는 내일 해도 됩니까?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왜 서 있습니까? 직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좀 눈치가 보여서요. 저는 주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직원 아이 생일이라면서요.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축하한다고 보내줘야지 왜 눈치 보게 합니까? 그제야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빨리 가요. 케이크 녹기 전에. 직원은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뛰듯이 사무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던 가족 시간 반차 사용자가 늘어났습니다. 팀장들은 업무 공유표를 만들었고 같은 일을 2명 이상이 알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업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직원 한 명에게만 일이 몰리던 문제가 드러났고 부서 안의 소통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직원들이 너무 권리만 찾는 분위기가 될까 걱정입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권리를 찾는 게 왜 문제입니까? 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에게 가는 걸 회사 손해로만 보면 결국 좋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 말에 임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오후 비서가 제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 과장님이 잠시 뵙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뒤 최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그는 앉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해보세요. 최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 앞에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최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최 과장은 제가 회사에서 보던 표정과 전혀 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따님입니까? 네. 많이 컸네요. 최 과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중학생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생일에는 제가 제일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봤습니다. 최 과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케이크도 같이 골랐습니다. 딸이 이제 분홍색 초는 유치하다고 해서 금색 초를 샀습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최 과장도 웃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네. 이번엔 초가 다 녹기 전에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급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른이 넘도록 직원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최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규칙이 아니었으면 저도 또 눈치 봤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과장 덕분입니다. 그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 때문에요? 그날 최 과장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몰랐을 겁니다.
최 과장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회사가 사람의 시간을 얼마나 쉽게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최 과장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한동안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케이크의 촛불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녹아내리는 초가 아니었습니다. 제때 불을 붙이고 제때 함께 불어 끈 초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 주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정말로 갈비찜을 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능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간이 조금 짰고 고기도 생각보다 질겼습니다. 딸은 한 입 먹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직접 한 거 맞아? 맛없니? 아니, 맛있어. 그냥 신기해서. 그 말이 조금 아팠습니다. 딸에게 엄마가 해준 밥이 신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딸은 커피를 마시고 저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 어릴 때 내가 많이 못 갔지. 딸이 저를 봤습니다. 뭘? 학예회도 그렇고 졸업식도 그렇고.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회사가 무너지면 다 끝이라고 생각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고 그래서 너희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생각해보니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과 서운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일이더라. 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원망 많이 안 했어. 많이는 했다는 말이구나. 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땐 좀 했지.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예회 날 엄마가 늦게 왔던 거 기억나? 기억난다. 나 그날 무대에서 엄마 자리만 봤어. 빈자리였는데도 계속 봤어.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따지려는 건 아니야. 엄마도 힘들었겠지. 근데 그때 나는 그냥 엄마가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랬겠구나.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갑자기 이런 얘기하고. 저는 최 과장의 이야기를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상처였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계기로 생각이 많아졌다. 돈을 버는 동안 놓친 게 많았더라. 딸은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좋아. 저는 딸을 봤습니다. 늦지 않았을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니지.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 울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딸은 돌아가기 전 냉장고에 반찬 몇 가지를 넣어주었습니다. 엄마도 밥 좀 챙겨 먹어. 예전 같으면 제가 말했을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딸은 현관에서 저를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어색한 포옹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의 상처가 제 집안의 오래된 빈자리까지 건드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회사 창립 기념식 연설문을 다시 썼습니다. 원래는 성과와 목표, 미래 전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절반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회사는 사람의 시간을 빌려 성장합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함부로 빼앗지 않겠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몇 달 뒤 회사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호텔 대연회장에서 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회사 강당에서 간소하게 진행했습니다. 대신 직원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는 임원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가족까지 초대하면 준비가 복잡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복잡해도 하세요. 직원들이 회사에 바친 시간을 가족들도 함께 견뎠습니다. 행사 당일 강당은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배우자, 부모님, 아이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딱딱하던 부장들이 아이 손을 잡고 다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최 과장도 딸과 함께 왔습니다. 딸은 키가 훌쩍 컸고 아빠 옆에서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최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제 딸입니다.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전 식탁에 엎드려 잠들었던 아이. 녹아내린 초 옆에 쪽지를 남겼던 아이. 물론 저는 그 아이에게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참 든든한 분입니다. 아이는 아빠를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집에서도 그래요. 요즘은요. 그 말에 최 과장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직원들과 가족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준비된 원고만 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회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의 삶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시간을 빌려 성장합니다. 아침의 시간을, 저녁의 시간을, 때로는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을 빌립니다.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직원 한 사람이 늦게 퇴근하는 그날이 누군가의 생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 기다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숙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성과만 보는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야 성과도 오래갑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고 곧 강당 전체로 퍼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박수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를 향한 것이라고. 행사가 끝난 뒤 직원 가족들과 간단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강당 한쪽에는 작은 케이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달 생일인 직원과 가족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최 과장이 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딸과 함께 케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딸이 초를 꽂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촛불이 켜지는 걸 바라봤고 직원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노래 크게 불러. 최 과장은 조금 민망한 얼굴로 생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촛불은 천천히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다 녹아내리는 초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초였습니다. 그 차이가 제게는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에게 늦는다고 전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모든 야근을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사정을 회사가 다 책임질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하루를 말할 수 있는 회사. 그 말을 했을 때 눈치 주지 않는 회사. 그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회사는 바빴습니다. 일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납품 일정은 여전히 빠듯했고, 회의는 계속됐고, 문제는 매일 생겼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가족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이 발표회가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머니 병원 예약이 있어 반차 쓰겠습니다. 아내 생일이라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게 말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한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인생을 함부로 빼앗지 않을 책임은 있습니다. 최 과장이 보여준 사진 한 장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과 함께 케이크 앞에서 웃던 얼굴. 그리고 그가 했던 말. 이번엔 초가 다 녹기 전에 갔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일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다림은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회사 규칙 필요하다고 보십니까?